안녕하세요. 이재욱입니다. 이번 시간에 88페이지에 건축선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민법에서는 242조에서 대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반메타, 0.5m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지는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을 대지라 표현하고 주변 다른 토지 소유자와의 토지 경계선에 있어서는 각각 반메타를 띄어 건축하지만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인 건축선, 도로로서는 이격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어진 지 오래된 건물이라면 이후 대지 경계선으로부터는 몇 메타 띄어 건축하고 있지만 도로로부터의 이격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도로에 붙여 건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물이 도로를 일부 잠식하게 된다면 교통에 방해되기 때문에 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에 대해서는 함부로 침범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건축 한계선이라 표현할 수 있고 그 건축 한계선을 줄여 표현하는 것이 바로 건축선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축선은 일반적인 경우는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이 건축선인데 이 도로가 4m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축법은 196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직전해 61년도에 사건 기억나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 잡은 해가 그때였습니다. 사실 1962년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는 제대로 된 법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그 당시 법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교 중에 한 분이 이 건축법령을 새로 만들게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이후 헌법을 제외한 제대로 된 법이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사실 이 법은 사회 체계, 국가 체계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가 참 중요한 관건입니다. 사실 우리 외정 때 많은 분들이 일본이나 유럽이나 또는 미국에 유학 다녀오셨던 법학자들이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워낙 있던 집 자제분들이다 보니 다른 사람 말 듣는 걸 참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법률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법을 만들고자 했는데 자기 고집을 워낙 강하게 세우다 보니 제대로 된 법이 1961년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쿠데타 일으키신 분들이 그런 법률학자들을 강의실 같은 곳에 한 곳에 모아놓고 법 만들래 죽을래 그렇게 총을 겨누면서 공갈 협박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10몇 년 동안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했던 법이 1년 만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건축법입니다. 그러면 1962년 이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차량이 별로 없었고 이 도로 너비라는 것이 1m나 2m짜리도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1962년도에 새로 법이 만들어지면서 도로의 폭을 4m 이상으로 정하게 되었는데 과거 도로의 폭이 2m 정도라고 하면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 건물 때려 부수고 새로 건물 확장하고자 한다면 현재 시행하는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2m 정도 도로 부지에 내놓았을 때 폭 4m 도로가 확보되고 이후에 건축 허가 받을 수 있습니다. 넓은 토지 소유자라고 하면 자기 땅 1m, 2m를 도로 부지에 내놓는 것은 아무 문제 없었지만 서민이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면 이게 힘듭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빈집이 꽤 많다고 하는데 얘들은 아주 오래된 건물로서 도로 폭이
1m, 2m밖에 안 되는 그런 형국입니다. 자기 땅 중에 일부를 도로 부지에 내놓게 된다면 이제 남아있는 땅 가지고는 건물 건축할 수 없기 때문에 40년, 50년 된 오래된 건물이라면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북 같은 경우는 각종 정비 사업, 재개발 사업을 통해 이분들의 주거 공간을 좀 기능 회복시켜주고 아파트 한 집 만들어지면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고 하면 개인 토지 소유자 힘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폭이 만약 소요노비인 4m에 못 미치는 경우라면, 특히 현재 도로폭이 2m라고 하면 저 2m 도로를 어떻게든 4m 도로로 확장해야 되죠. 그러면 현재 대지와 도로 사이 경계선인 이 하얀 선은 건축선이 될 수 없습니다. 저 2m 도로가 4m 도로로 확장되고자 한다면 양쪽에 대지가 각각 존재하면 법 원칙 중에 공평 부담 원칙에 따라 각각의 대지 소유자가 1m씩 도로 부지에 내놓음으로써 폭 4m 도로가 만들어지고, 만약 한쪽이 철도나 절벽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저 철도 부지 쪽으로는 도로 확장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쪽 대지 소유자가 자기 땅을 2m 도로 부지에 내놨을 때 폭 4m 도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도로 너비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경우라면 저 도로 확장 예정이며, 이제 이 빨간 선까지 도로 부지에 내놓게 된다면 얘는 예정 도로입니다. 도로 예정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되고, 이러한 부분은 건물 건축하는 대지가 될 수 없죠. 그러면 이 빨간 선이 토지 중에 어떤 특정한 곳이 저 빨간 선이 될 텐데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하얀 선인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만 눈에 보이고, 이 도로가 확장되면서 이 빨간 선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 위치가 어디인지를 법에서는 건축선 지정이라 표현하여 그 위치를 제시해 주게 됩니다. 그러면 건축선은 보통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돼야 되는데, 특이하게 건축선이 토지의 특정한 위치에 결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건축선 지정이라 하고, 이러한 건축선 지정은 도로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경우, 미달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하면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를 기준으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고, 한쪽만 대지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만 대지가 존재한다면 그 반대편은 철도부지, 경사지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대지가 존재한다면 도로 중심선으로부터 소요너비 2분의 1 후퇴한 곳, 물러난 선이 있다면 그것이 향후 도로가 확장되었을 때 건축선 위치라 해서 건축선 지정되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쪽만 대지가 존재한다면 경사지 또는 철도 부지가 있는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소요너비 후퇴한 곳을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지정되어 있는 건축선과 도로 경계선 사이의 공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켜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현재 도로폭이 2m이고 양쪽에 각각 대지가 존재하는데, 이 토지가 가로 세로 각각 10m라고 하면 토지의 면적은 100제곱미터이지만 공평부담 원칙에 따라 이 토지 소유자가 1m를 도로 부지에 내놓게 된다면 이 빨간 부분은 도로 예정지로서 건축 법령상 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실제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은 90제곱미터이며 한쪽이 절벽, 철도 부지라고 하면 철도 부지 쪽으로는 도로 확장 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가로 세로 각각 10m의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 소유자는 첫 번째 경우와 달리 2m를 도로 부지에 내놔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대지 면적은 80제곱미터가 되게 되는데, 도로가 소요노비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지정된 건축선과 현재 도로 경계선 사이 공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을 하나 확인하시고, 이러한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그림 문제로 또는 건축선 위치가 어디인지를 따로 물어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 풀어나가시면서 응용력을 키워나가시게 되면 출제되는 문제를 충분히 풀어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이 건축선이 지정되는 경우로서 가각 전제에 관한 사항과 시가의 정비를 목적으로 한 건축선 지정 제도를 각각 두게 됩니다. 이 가각 전제 제도는 보통 20년에 한 번 시험에 출제되는데 19회 때 한 번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우리 건축법을 자격시험 범위로 삼고 있는 것 중에 건축기사나 건축사 시험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한 쪽에 자주 출제되는 시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얘 안 합니다. 얘는 나중에 건축사 시험 따로 준비하신다고 하면 그때 한번 공부해 주십시오. 그리고 시가의 정비에 대해서는 거의 시험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취지에 대해서만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건축선과 관련되어 그 기능, 역할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선과 관련된 효과를 함께 살펴주시는데, 이 건축선은 건축 한계선의 준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내 출입구 등은 열고 닫을 때 개폐 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하는 구조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피시는 게 이 건축선 쪽이 됩니다. 그러면 88페이지 함께 살펴봅니다. 1번 의입니다.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 가로 해놓습니다. 만약 민법 242조에 따르게 된다면 도로가 아닌 이웃 대지 소유자의 경계선으로부터 반메타 0.5m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쪽은 도로와 접한 부분이죠. 민법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것 이해하시고 이걸 건축선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건축선은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으로 한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의 경우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중심선 추천호수입니다. 소요너비의 2분의 1 추천호수입니다.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이라 하며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되는 소요 너비 추천호수입니다.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건축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만약 기역과 니은의 지문 형태가 구성되었을 때 건축선이라는 말을 주관식으로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표시한 것 중에 소요너비 2분의 1, 소요너비란 말을 각각 주관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 도로 모퉁이의 대지, 이것이 가각 전제입니다. 여기 가각 전제와 관련되어서는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왜 이 제도를 두고 있는지는 취지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끔 우리가 지나다니다 보면 사거리나 삼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 두 도로가 4m 이상이고 8m 미만인 때 가각 전제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퉁이의 대지 소유자가 건물 건축하게 되면 보통 건물 형태는 사각형입니까? 오각형입니까? 오각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 대지 소유자가 이곳에 사각형의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이쪽 방향에서 진행하는 사람과 차량은 이 건물 때문에 이쪽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교차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건물이 오각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이 부분이 빈 공간으로 비어 있다면 운전자는 충분한 시야를 확보해서 이쪽에서 진행한 차량을 미리 확인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이곳에 건물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강제할 필요 있죠. 그래서 두 도로가 교차하는 이 꼭지점으로부터 각각 같은 거리까지를 연결하여 이 부분을
건축선으로 지정하여 이 부분을 대지 면적에서 제외시키게 된다면 건물 건축하지 못하는 나대지로서 운전자의 충분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토지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10제곱미터이고 교차하는 각이 90도라고 하면 우리는 직각삼각형에 대한 면적 구하는 것 알고 있으시죠? 밑편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면적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건축성과 관련된 이격거리가 2m라고 하면 100제곱미터에서 2제곱미터를 뺀 98제곱미터가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 면적이라는 것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은 이렇게밖에 못 나오는데 건축사나 건축기사 시험에서는 이러한 삼거리가 예각 또는 둔각으로 교차하는 시험 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적용하면서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 본 적 있을 겁니다. 우리 보고 지금 하라고 하면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각 전제와 관련된 것은 시험에 나오게 된다고 하면 저 2제곱미터 빼는 것만 시험해냅니다. 만약 3m를 각각 정해놓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소수점 이하의 대지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문제 출제하시는 법대 교수님들은 이런 것 참 싫어하시거든요. 그분들이 수학 좋아하셨다고 하면 법대에 가겠습니까? 다른 데 가셨겠습니까? 아마 다른 데 가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각 전제에 대해서는 저렇게만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에 왜 8m 미만의 도로만 적용되는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폭 8m 이상의 도로의 경우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기 때문에 인도가 충분히 확보되게 되면 운전자의 시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각 전제는 4m 이상 8m 미만의 두 도로가 교차했을 때 발생하는 제도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3번 건축선의 별도 지정. 시군 구청장은 시가 제한해 건축물의 위치, 환경 정비하기 위해 도시지역 내 4m 범위 내 건축선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시가 정비 목적으로 도시지역에서는 4m 범위 내 건축선 따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3번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입니다. 건축물의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표 아래 추천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대지 소유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게 된다면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연합니다. 지표 아래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선과 관련된 규제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법 함께 공부하시면서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한 공작물 중에 지붕과 기둥 또는 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등을 건축물이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로는 차도와 인도를 건축법상 도로라 하고 이러한 도로에 붙어있는 땅을 대지라 합니다. 그러면 이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인 이 수직면, 대지 소유자가 건물을 건축하게 되었을 때 침범하는 구조의 건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 밑에 간혹 지하철, 지하 역사가 있다면 큰 건물 지하층과 연결하는 통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연결 통로는 건축물이죠. 건축물에 딸려있는 시설물, 공작물이라면 죄다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지하 통로 건축선 침범에서 만들게 되었을 때 이러한 것들은 도로 교통에 직접 방해되지 않기 때문에 지표 아래 건축 행위에 대해서는 마음대로 허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로변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의 출입구 등은 열고 닫는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 여기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도로를 이용한 사람은 2m 이내이고요. 그리고 이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중에 2층 버스가
운행된다는 것 알고 있으시죠? 저 2층 버스의 높이가 도로면으로부터 4.2m에서 4.3m 정도가 되게 되는데, 이러한 차량이 도로를 원활하게 이용하고자 한다면 도로에 설치한 육교도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초과하는 곳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육교에 동그란 팻말이 달려 있으며 그 팻말에는 4.5m 초과하는 차량 통과 금지, 이러한 표지를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출입문, 창문 등을 두었을 때 이러한 것들이 개폐 시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하는 구조라면 사람과 차량이 이용하는 공간인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내에는 건축선 침범하는 구조의 출입문, 창문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초과하는 부분엔 가능할 겁니다. 만약 4.5m 이내 이 출입문이 건축선 침범하는 미닫이식으로 열고 닫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된다면 이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을 때, 그리고 건축선을 침범할 때 지나가는 보행인이 이 출입문에 붙여서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다면 이 건물 소유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법령 위반했거든요. 불법 행위에 기인한 개인의 재산상, 정신상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손해배상 책임 민법에 따라 적용하게 되죠. 그래서 원활한 도로교통 도모하기 위해 출입문 등에 대해서는 개폐 시에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내인 때는 건축선 침범하지 못하는 구조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축선과 관련되어서는 워낙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놓습니다. 90페이지에 대지 함께 보십니다. 사실 우리 시험이 15년 전만 하더라도 대지 안전 기준에 관해서 아주 중요한 시험거리로 출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건축사 가지고 계신 교수님들이 몇 분 안 계시다 보니 토목 기사 자격증 가신 분들도 우리 관계법계 출제위원으로 위촉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하는 대지에 관한 안전을 시험에 자주 출제했는데 최근에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쪽 부분은 문제 풀어나가면서 함께 보게 될 텐데 지금 시간에서는 딱 두 가지만 보고 지나가십니다. 1번입니다.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지의 배수의 시험이 없거나 건물의 용도상 방습 필요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아도 된다. 만약 대지가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게 형성되게 되면 비가 오게 되었을 때 도로에 떨어지는 물은 대지에 고이게 됩니다. 대지에 고인 물은 집안을 침식시켜 대지 안전선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대지는 인접한 도로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 대지에 건물의 용도가 수영장이라면 물 한 방울도 아까울 수 있죠. 그러한 경우는 예외 인정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번 옹벽 설치입니다. 손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 조성하려면 옹벽 설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 하여야 한다. 산사태 등의 우려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대지 조성 시에 옹벽, 축대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고속도로 여행하시다 보면 산을 깎아 도로를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산 형태가 이랬는데 고속도로 만들면서 이곳을 파헤쳤다고 하면 산사태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옹벽, 축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괴 우려가 있는 대지에, 손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 조성하는 때는 옹벽 설치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옹벽과 관련되어 이 옹담이란 말 기억납니다. 2m 초과는 옹벽, 담장은 건축물과 분리되어 만들어졌을 때 시군 구청장에 신고하고 축조한다. 그래서 손괴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 조성하는 때에는 옹벽 설치 대상이다. 그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에 2, 대지의 적용입니다. 최근 5년 사이에 2회에 걸쳐 시험 문제 출제했는데 1번 적용 대상 면적 200m 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주는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적용 조치를 하여야 한다. 최근 주관식으로 200 빈칸 만들어 놓고 시험에 출제한 적 있습니다. 주관식에서는 한번 출제되었다고 하면 똑같은 문제 더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객관식 용어로만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면적 200제곱미터라고 하면 대충 60평 정도 되는 땅에 건물 건축하는 때는 나무 심으란 이야기입니다. 1제곱미터는 한 평은 3.3제곱미터이죠. 한 평이 3.3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라면 60평 정도로 이해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조경 의무의 특례와 관련되어 1번 조경 의무의 예외.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경우는 조경 조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2번, 3번 묶어 놓습니다.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연면 작게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그러면 여기 조경과 관련되어 조경 대상에 관한 것과 조경 의무를 면제, 생략하는 것을 각각 살펴보셨는데 이 조경 의무가 생략되는 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조경 의무를 면제, 생략하게 됩니다. 방금 보셨던 2번, 3번에 대해서는 최근에 기출 문제로 5,000과 1,500제곱미터를 빈칸 만들어 놓고 그에 적합한 숫자 짝 짓는 것을 시험에 다룬 적 있습니다. 또 시험에 안 냅니다. 그래서 연면적 합 1,500제곱미터 미만의 공장, 면적 5,000제곱미터 미만의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이라면 소규모이기 때문에 조경 의무를 생략한다. 이제 다시 얘가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딱 두 가지가 시험거리입니다. 냉동 창고 등의 물류 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리고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으로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인데 그에 관한 사항을 한번 봐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2, 3 보셨고 이런 그냥 지나가시고 4번 산업단지의 공장. 여기 산업단지라고 하면 공예 공장이 위치해 있는데 나무 심으면 아마 1년 만에 죽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 대지에 염분이 함유된 경우 간척지인데 이곳에 나무 심게 된다면 염분 때문에 제대로 못 자르죠. 그리고 6. 축사. 축사는 소 외양간입니다. 그 소의 외양간 옆에 100만, 200만원짜리 나무 심게 되면 가끔 여물이 부족한 소들은 간식거리로 나뭇잎 따먹을 수 있죠. 소에게 간식 주려고 100만, 200만원짜리 나무 심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7. 가설 건축물입니다. 여기 가설 건축물은 그냥 옆에다가 딱 하나만 적어 놓습니다. 존속기간이 3년 이내입니다. 연장 사용할 수 있지만 원칙적인 가설 건축물의 존속기간은 3년입니다. 그러면 이 가설 건축물 철거할 때 나무도 함께 베어버리게 된다면 낭비이죠. 조경 의무 대상 못 되는 겁니다. 8번, 9번 묶어 놓습니다. 연면 작게가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 가로 속에 주거적 상업지에 건축하는 것을 제외한다. 그러면 여기 물류시설로서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소규모 물류시설이기 때문에 조경 의무를 면제,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주거지역,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종역 의무 생략 대상에서 배제시킨다. 그러면 이 주거지역과 그 상업지역에 만들어지는 물류시설은 규모가 작다 할지라도 소규모라 할지라도 적용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 시험에 주거지역의 연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은 적용 의무를 생략한다. 그런 취지로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주거적 상업지역에 있어서는 소규모라 할지라도 물류시설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것으로서 소규모 물류시설이라 할지라도 적용 조치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관농차입니다. 9번 찾았습니다.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관리지역, 가로 속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추천하시고 제외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국토를 대충 220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러한 특광 시군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라 해당 관할 구역의 용도 지역을 빠짐없이 구분 지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우리 가끔 EBS TV 보다 보면 대한민국의 명승지라에서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시험 끝나고 가을 단풍 놀이 하러 그곳 가고자 한다면 쉽게 갈 수 있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곳은 도로등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 아니거든요. 만약 그런 곳이 도로등이 갖춰져서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이 되어버린다면 이제 그런 자연경관은 우리가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지역, 농지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개발 용도가 아닌 비개발 용도가 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셔서 합격하면 진짜 단풍놀이 제대로 즐길 수 있지만 만약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아마 그 단풍잎 색깔이 핏빛으로 보이실 겁니다. 아마 눈에서 피눈물 나실 수 있죠. 열심히 좀 공부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농림지역은 농경지가 잘 정비되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리지역이라고 하면 도시지역 외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 곤란할 때 관리지역인데 기본적으로 이쪽은 시골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도시지역은 주상공록으로 현재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서울 기준으로 남산 주변 일대가 녹지지역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주로 만드는 곳 주거지역, 상가 주로 만드는 곳 상업지역, 구로공단 주변이라고 하면 공업지역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는데 그 중에 주상공은 개발 용도이고 녹간, 농자는 비개발 용도입니다. 그러면 종전에 이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었다가 신도시 개발 사업하겠다고 분당 신도시 또는 하남 위례지구라고 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곳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입니다. 그래서 관농자인 상태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면 지정 당시에는 대부분 논파트로 구성되었지만 5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그때는 도시지역으로 시가지로 완전 변모되게 됩니다. 아무리 관농자라 할지라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다면 장래 도시지역이 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조경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관농자로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생략 대상에서 배제한다. 그런 의미로 봐놓습니다.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는 주거 비용이 폭증하는 것을 사회적 문제로 생각해서 개발 제한 구역 등을 대규모로 해제해서 공공택지를 조성 공급한다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동택 단지가 조성되게 되면 우리 주택관리사와 관련된 일자리도 그만큼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한 10년 전에 한번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도 공공택지개발 사업 시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대로 이 정권이 좀 유지되고 정책이 쭉 조성되게 된다면 올해 기준으로 3년에서 4년, 5년 그 정도 시점이 되게 된다면 우리 국민 개개인의 삶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만약 돈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여러 가지 이익을 챙기기 위해 준비하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게 되면 그때는 조경 대상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옥상 조경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건축법에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관리사 시험에서는 한 번도 출제된 적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십니다. 3번 대지의 분할 제한입니다. 조경에 관한 내용을 저렇게 한번 살펴보셨다면 이제
두 번째 보실 것이 대지 분할 제한입니다. 여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필지의 대지를 쪼개는 것, 잘라내는 것을 말하는데, 대지 소유자가 2명 이상 공유 관계가 형성되게 되면 공유자 상호간에 한 필지의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분할 제한 규정을 제한하게 되는데, 여기 대지 분할 제한 기준으로서 주거지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역은 200, 도시지역에 편입되었지만 아직 주상 공록으로 구분되지 않았다면 60제곱미터 못 미치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주거지역의 경우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은 60제곱미터인데, 저 60제곱미터라면 한 평이 3.3제곱미터라 했을 때 대충 20평 안 되죠. 그리고 이러한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건폐율이라면 50% 정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지 분할 제한을 우리 건축법에 마련하지 않았다면 이 주거지역의 땅 10제곱미터에 건폐율 50종에서 주택을 하나 만들게 된다면 이 건폐율에 따른 건축 면적은 5제곱미터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그런 주택에 들어놓게 된다면 팔과 다리는 벽을 뚫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주거지역에 대지 면적이 너무 지나치게 작게 된다면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한 필지의 대지로서 건물 건축하고 제대로 된 기능 유지했다면 지나치게 좁은 땅으로 분할하게 되었을 때 건물 건축할 시에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한다 해서 우리 건축부에서는 대지 분할 제한 기준을 마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은 최소 주택으로서의 기능 다하기 위해서는 얼마?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대지의 경우에는 150. 녹지지역의 경우는 200. 새로 도시지역에 편입되었지만 주상공로로 세분되지 않은 곳이라고 하면 60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지 분할 제한과 관련되어 그 기준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살펴보셨다면 도로변에 주거지역으로서 건물 건축되어 있는 한 필지의 대지가 존재하면 분할 이후 각각의 면적은 60 이상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할 전의 면적은 최소 120제곱미터 이상일 때 60씩 분할할 수 있죠. 만약 대지 면적이 120제곱미터가 안 되는 주거지역의 대지는 분할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할 전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였다고 하면 그러한 기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분할된 이후에도 최소한의 일정한 면적은 확보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해놓고 있는 것이 대지 분할 제한이 되게 됩니다.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도시지역에 편입되었지만 아직 용도지역이 세분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때는 60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분할할 수 없다. 그래서 분할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저렇게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4번, 대지안의 공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험에 출제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 제한과 관련되어 도로에 대한 건축 제한 그리고 대지에 대한 건축 제한을 각각 살펴보셨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지표로 하고 여기 도로와 관련되어 도로 개념 잠깐 확인하셨고 지정, 변경, 폐지 보셨습니다. 그래도 늘상 시험에 출제되는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대지와 도로 사이의 관계로서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되며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라면 너비 6m 도로에 4m 이상 접할 것. 공장의 경우는 3000 이상일 때 6m 도로에 4m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6, 4. 364로 각각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건축선에 관한 사항. 건축선 개념 봤습니다.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을 건축선이라 한다. 그런데 그 대지와 도로 사이의 경계선이 건축선이 아닌 경우 있죠. 도로 확장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를 건축선 지정이라 하고, 도로가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양쪽에 대지가 존재하는 때는 중심선과 소요 너비 2분의 1, 한쪽만 대지가 존재한다면 경계선으로부터 소요 너비란 말을 함께 보셨습니다. 가각 전제와 관련된 사항, 시갈 정비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이러한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규정은 건축물 등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하지 못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지표 아래의 경우는 예외 인정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내 출입문 등은 열고 닫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침범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지에 관한 사항으로 조경에 관한 사항 함께 보셨습니다.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는 조경해야 한다. 조경 면제 생략되는 것을 함께 보셨는데, 공장에 관한 사항은 이미 기출문제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물류시설에 관한 사항과 관농자로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을 때 특례 규정을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대지 분할 제한.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보시는 게 다음 시간에 건축물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보게 됩니다. 여기 건축물에 있어서는 구조, 설비에 관한 기준. 우리 시설 개론의 구조, 설비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쪽은 전체를 한다고 하면 그것은 건축사보다 더 수준 높은 분입니다. 아마 건축사도 저 구조, 설비 기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까지 평상시에 기억하는 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최근 사성 있는 문제들, 그러한 것들만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리고 건물의 높이가 지나치게 높게 만들어지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높이 제한에 관한 사항, 규제 완화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보시는 게 이 건축법과 관련되어 보실 내용이 되게 됩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93페이지의 제3절 건축물에 관한 내용을 함께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